22년 동안 저는 북한의 완벽한 발레리나였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발레리나였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나라에서 가장 명망 높은 단체. 김정은 동지를 위한 공연. 체제의 문화적 영광을 대표하는 국제 순회 공연. 모든 동작이 계산됐습니다. 모든 제스처가 승인됐습니다. 모든 미소가 정확히 올바른 각도로 측정됐습니다. 최민희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예술적 우월성을 보여줍니다. 당에 대한 그녀의 헌신이 모든 스텝에 반영됩니다. 우리 사회주의 체제가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을 만들어낸다는 살아있는 증거. 토슈즈를 신은 선전. 그리고 저는 그것을 완벽한 우아함으로 춤췄습니다. 체제의 가장 가치 있는 문화적 무기였습니다. 6살에 선발됐습니다. 흠잡을 데 없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완벽까지 빚어진 몸. 승인되지 않은 감정 없는 얼굴, 북한 이상의 살아있는 구현, 그리고 탈북했습니다. 3개월 후 서울의 한 극장에 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극장. 토요일 밤 발레를 보는 평범한 사람들. 조명이 꺼졌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12열 23번 좌석에서 손에 프로그램을 든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너무 격렬하게 울어서 제 옆에 어린 소녀가 엄마에게 제가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22년간의 신중하게 안무된 완벽이 자유와 충돌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그 단순하고 평범하고 파괴적인 자유는 그 무대에 있었습니다. 그 공연장에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한 공연장 12번째 줄에 앉아있던 저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였습니다. 28년 동안 제 안에 묻혀있던 무언가가 그 순간, 그 장소에서 마침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최민희입니다. 저는 북한 만수대 예술단의 수석 발레리나였습니다. 만수대 이사당에서 김정은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6살 때부터 완벽해지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체제의 영광을 살아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명령받은 대로, 명령받은 때에 정확히 몸을 움직이고 절대로 이유를 묻지 않도록 22년 동안 저는 제가 특권층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특별하다고 믿었습니다. 평양에서 우리가 만드는 예술이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다고 믿었습니다. 자본주의의 타락으로부터 더럽혀지지 않고 남조선의 퇴폐로부터 보호받는다고 남쪽 공연장들은 저속하다고 믿었습니다. 남쪽 무용수들은 영혼을 팔아버렸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모든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탈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공연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제가 왜 서울의 그 공연장에서 울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평양에서 제가 누구였는지 알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엘리트 발레리나가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특권적인 삶을 위해 제가 치른 대가와 그것을 버리기 위해 치른 훨씬 더 큰 대가를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예술은 표현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통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발레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토슈즈를 신은 선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최고가 될 때, 당신이 선택받을 때, 당신이 최고 지도자 앞에서 춤출 때, 당신은 예술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가진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무기가 아니게 될 때까지. 이것은 제가 북한에서 가장 찬양받던 발레리나에서 서울 공연장에서 오는 탈북자가 된 이야기입니다. 만수대의 붉은 커튼 뒤에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침내 진짜 예술을, 자유로운 예술을, 정부의 허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예술을 봤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울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을 때
제가 그 공연장에서 본 것을 이해했을 때, 생존하기 위해 춤추는 것과 살기 위해 춤추는 것의 차이를 깨달았을 때, 당신도 울고 싶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평양과 서울 사이의 거리는 단지 195km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황금 새장과 열린 하늘 사이의 거리입니다. 명령받아서 움직이는 것과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움직이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완벽한 것과 자유로운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제가 왜 모든 걸 걸었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제가 정확히 무엇을 거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모두가 똑같이 비참하지 않습니다. 계층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고기를 먹는지, 1년에 한 번 먹는지를 결정하는 너무나 경직된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하루에 3시간 전기가 들어오는지, 12시간 들어오는지, 평양에서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지방에서 썩어가는지, 그리고 저는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청진에서 굶주리며 일하는 공장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황해도 논에서 등이 부러지도록 일하는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을 먹이기 위해 암시장에서 담배를 파는 엄마들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민희였습니다. 만수대 예술단 수석 발레리나, 인민배우, 선택받은 자들 중 하나. 그게 북한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평양에 아파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대중이 사는 회색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진짜 아파트. 엘리트 예술인들을 위한 건물에 겨울 내내 거의 작동하는 난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날 수돗물이 나왔습니다. 진짜 음식을 요리할 수 있는 부엌이 있었습니다. 특급 배급표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균 시민이 하루에 300g의 옥수수를 받는 동안 저는 100미를 받았습니다. 진짜 쌀, 그리고 고기, 항상은 아니지만 나라 대부분을 집어삼키는 진짜 굶주림을 모를 만큼은 충분했습니다. 특수상점에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 간부 가족들과 승인받은 예술인들을 위한 상점. 나라의 나머지 사람들은 선전물에서만 보는 제품들을 파는 곳. 초콜릿, 진짜 거품이 나는 비누, 중국에서 수입한 샴푸, 여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남조선이나 미국 같은 적국으로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러시아로, 베트남으로, 베이징을 봤습니다. 모스크바를 봤습니다. 북한 국경 너머의 세계를 봤습니다. 비록 항상 감시원들과 항상 당한 내원들과 함께였고 한 번의 잘못된 발걸음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 가족이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어머니는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남동생은 더 좋은 학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성분, 정치적 지위가 향상됐습니다. 제가 체제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북한에서 특권층이 된다는 것에 대해 그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특권은 선물이 아닙니다. 목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받는 모든 혜택마다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쌀 1g 더 받을 때마다 감시의 단계도 하나 더 올라갔습니다. 무대 위 조명 아래의 모든 순간마다 연습실에서 100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관찰받고 평가받고 발레리나로서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시민으로서 측정됐습니다. 제 편지는 읽혔습니다. 제 대화는 감시됐습니다. 제 친구 관계는 분석됐습니다. 해외여행을 할 때 룸메이트들이 잠자는 동안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보고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조금이라도 호기심을 표현하면, 너무 많은 질문을 하면, 베이징이나 모스크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면 그게 보고서에 들어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제 발레 선생님, 송 선생님은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70년대에 북한이 소련과 아직 좋은 관계였을 때 레닌그라드의 바가노바 학교에서 공부하셨습니다. 평양의 누구도 모르는 기술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잔인할 정도의 정확함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셨지만 진짜 지식도 함께 주셨습니다. 어느 날 특히 힘든 연습이 끝나고
우리는 탈의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16살이었습니다. 토슈즈 안에서 제 발이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울음 직전이었지만 절대 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송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제 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레닌그라드에서는 이걸 위한 특수 붕대가 있었단다. 발레리나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의료용 붕대. 여기서는 낡은 천과 희망이 있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 문장. 발붕대에 대한 단순한 관찰. 2주 후, 송 선생님은 더 이상 우리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정근을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알았습니다. 누군가 그 대화를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단순한 문장을 체제 비판으로, 외국에 대한 과도한 찬양으로, 불충으로 해석했습니다. 다시는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북한에서 특권의 대가입니다. 모든 혜택에는 사슬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가장 무거운 사슬은 보이지 않는 것들. 마음속에 지고 다니는 것들. 모든 말을 감시하게 만들고, 모든 생각을 검열하게 만들고, 모든 의심을 너무 깊이 묻어버려서 그게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 거의 잊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제가 탈북하면서 무엇을 걸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지 제 목숨만 걸은 게 아닙니다. 그건 간단할 겁니다. 그건 거의 쉬울 겁니다. 제 가족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배신의 대가는 배신자 혼자만 치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온 가족이 3대까지 치릅니다. 제 탈북은 어머니, 아버지, 남동생, 어쩌면 사촌들까지 처벌받는다는 뜻입니다. 신문당합니다. 어쩌면 제 교육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어쩌면 더 나쁜 곳으로. 제 정체성을 걸었습니다. 28년 동안 저는 만수대 수석 발레리나였습니다. 누군가였습니다. 존경받았습니다.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남한에서 저는 누가 될까요? 또 다른 탈북자? 또 다른 난민?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제가 아는 유일한 삶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양에서의 제 삶이 아무리 제한적이었어도 그건 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규칙을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남는지 알았습니다. 어떻게 시스템을 헤쳐나가는지 알았습니다. 남쪽에서 저는 다시 걷는 법을 배우는 아기처럼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에서 비틀거릴 겁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어려운 것, 제가 틀렸을 가능성을 걸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들이 제게 가르친 모든 게 진실이라면, 남쪽이 정말로 사람들이 돈을 위해 자신을 파는 자본주의 지옥이라면, 정말로 미국의 꼭두각시라면, 제가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면, 그 의심들이 밤마다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이게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생각하며 시도하다 죽을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제 삶뿐만 아니라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망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이 있었습니다. 균열이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체제가 제 마음속에 쌓아올린 완벽한 외관에 생긴 균열. 그리고 균열을 보고 나면, 그것을 통해 빛이 스며들고 나면 아무리 작아도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다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무기로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2019년 3월 어느 날 제 마음에 나타난 그 빌어먹을 균열이, 그 균열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7년. 자기 인생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걸 모르는 평양의 6살짜리 여자아이에게로. 제 본명은 최민이었지만 그때는 그냥 최신의 작은 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문화성에서 일하셨습니다. 높은 직급은 아니었지만 평양에 살 수 있을 만큼은 괜찮은 직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우리는 당의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주목할 것도 없이 선발의 날까지 매년 정부 관리들이 평양의 초등학교들을 방문해 아이들을 찾습니다. 올바른 체형을 가진 아이들,
올바른 유연성을 가진, 올바른 얼굴을 가진, 왜냐하면 북한에서 예술은 선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배정입니다. 그리고 선택받는 행운 혹은 불운을 가지게 되면 거절할 선택지는 없습니다. 그날을 아프도록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0월이었습니다. 추웠습니다. 학교 체육관에 줄을 서 있었습니다. 6살짜리 여자아이 25명이 속옷 차림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춥기는 했지만 우리가 떨었던 건 서류철을 든 어른들이 시장의 가축을 보듯 우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얼굴 피부가 당겨질 정도로 머리를 꽉 묶은 나이든 여자가 줄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 여자아이 앞에서 멈췄습니다. 팔을 들게 했습니다. 다리를 만졌습니다. 앞으로, 뒤로, 옆으로 구부리게 했습니다. 제 앞에 왔을 때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러고는 말없이 제 팔을 잡아 들어 올렸습니다. 제 등을 밀어 억지로 휘게 했습니다. 제 다리를 잡아 거의 귀에 닿을 때까지 들어 올렸습니다. 아팠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는 건 약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함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이해. 마침내 말했습니다. 서류철에 뭔가를 표시하며. 이해는 잠재력이 있어.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칭찬받은 거라고. 그날 오후 집에 달려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 기대하며. 대신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부엌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물었습니다. 좋은 일 아니에요? 어머니는 지금 이해하기로는 두려움과 체념으로 가득 찬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그래, 미니야,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일이란다. 큰 영광이지. 하지만 그 목소리는 영광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2주 후, 저는 평양예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예술학교는 일반 학교와 달랐습니다. 문화기관으로 위장한 군사훈련소에 가까웠습니다.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났습니다. 30분간 체력 단련. 오전 6시 15분에 아침. 항상 똑같았습니다. 묽은 쌀죽과 운이 좋으면 작은 김치 조각. 오전 7시부터 12시까지 학과 수업. 기초 수학. 읽기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신성한 역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훈련은 점심 후에 시작됐습니다.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일주일에 7일 훈련했습니다. 그리고 훈련했다고 할 때 어린 여자아이들이 분홍색 튀티를 입고 빙글빙글 도는 예쁜 발레 수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부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정확한 형태로 재건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을 말합니다. 첫 번째 강사는 김지도원이라고 불렸습니다. 50대 여성이었는데 철사처럼 마르고 피부 아래 강철줄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대의 무용수였지만 무릎 부상이 경력을 끝냈습니다. 이제 그녀의 일은 다음 세대 발레리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잔인했습니다. 고통이 너희 스승이다. 우리 다리가 통제할 수 없이 떨릴 때까지 자세를 유지하게 하면서 말했습니다. 고통이 규율을 가르친다. 고통이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걸 가르친다. 당의 것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희 몸을 완벽하게 바칠 것이다. 완전한 스플릿을 해야 했습니다. 앞으로도, 옆으로도 완전히 내려갈 수 없으면 김지도원이 골반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어깨를 아래로 눌렀습니다. 인대가 늘어나는 소리, 때로는 찢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자아이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처음 몇 달 동안 많이 울었습니다. 우는 건 약한 애들이나 하는 거다. 김지도원이 말했습니다. 넌 약하냐, 최민희? 아닙니다. 김지도원 동무,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울음을 그쳐. 그리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9살이 됐을 때 제 발은 이미 영구적으로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발가락들이 비틀어졌습니다.
건망류가 부어올랐습니다. 발톱은 밑에 고인 피 때문에 계속 까맣게 됐습니다. 발레리나들에게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의 대가라고. 하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다른 대가들이 있었습니다. 정민은 학교에서 제 절친이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았고 엄청나게 재능이 있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32번의 푸에테를 연속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인체 해부학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다리 익스텐션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미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13살에 이미 키가 170cm였습니다. 발레리나가 작고 섬세하고 완벽한 살아있는 인형이어야 하는 북한 발레에서는 이게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약인지 말해주지 않았지만 정미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후 토했습니다. 배가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생리가 오지 않았는데 처음엔 운이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그 약들이 성장을 멈추기 위해 설계된 호르몬 억제제였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정미는 171cm에서 자라는 걸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졌던 빛나는 무용수도 멈췄습니다. 그녀 안에서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내분비계보다 더한 무언가. 그녀의 영혼 안에서 17의 정미는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다른 기관으로 전근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진짜로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폐기됐다는 뜻,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북한에서 완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완벽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충분히 완벽했습니다. 16세 만수대 예술단에 선발됐습니다. 이건 그냥 또 다른 무용단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최고 엘리트 무용단이었습니다. 김정일 동지 앞에서 공연하는 단체, 나라의 소위 문화적 영광을 대표하기 위해 해외로 여행하는 단체, 최고 중에 최고만 들어갈 수 있는 단체, 저와 함께 예술학교를 시작한 100명의 여자아이 중 만수대에 도착한 건 3명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중 하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날, 감정을 거의 보이지 않는 김지도원 동무가 거의 미소 지었습니다. 학교에 영광을 가져왔구나, 최민희, 말했습니다. 낭비하지 마라. 어머니는 말씀드렸을 때 우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수대에 들어간다는 건 안전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보호받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딸이 피 흘리고 울고 부서지는 걸 본 모든 고통의 해, 희생의 해들이 같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구나 말씀하시며 저를 안았습니다. 그 포옹에서 그녀의 기대, 두려움, 희망의 모든 무게를 느꼈습니다.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실패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만수대에서의 생활은 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더 나빴습니다. 시설이 최고급이어서 더 나았습니다. 진짜 나무 바닥에 있는 연습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리놀륨을 덮은 콘크리트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거울들이 있었습니다. 간신히 반사를 볼 수 있는 흐린 표면이 아니라 겨울에 난방이 되는 탈의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음식이 있었습니다. 진짜 음식. 죽과 김치뿐만 아니라 백미, 일주일에 여러 번 고기, 가끔은 과일도, 계란, 두부, 반쯤 썩지 않은 야채,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만 먹으며 10년을 보낸 사람에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하지만 기대치가 절대적이어서 더 나빴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수하면 김지도원 동무가 때리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만수대에서는 공연 중 실수하면, 특히 수령님들을 위한 공연에서 결과는 단순한 구타가 아니었습니다. 경력의 끝이었습니다. 특권의 끝, 모든 것의 끝. 김정일 동지를 위한 첫 공연을 기억합니다. 2007년이었습니다. 17이었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탄생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특별히 안무된 발레를 공연할 예정이었습니다. 단 한 번의 공연을 위해 6개월 동안 연습했습니다. 6개월 하루 8시간,
잠결에도 할 수 있을 때까지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습니다. 모든 회전이 정확해야 했습니다. 모든 점프가 정확한 높이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모든 표정이 올바른 헌신을 전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춤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함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체 사상을 시각화하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선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공연 밤, 평양대 극장 무대 뒤에 있었습니다. 커튼 반대편에서 관객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천 명, 당 간부들, 고위 군인들, 그리고 그 관객 어딘가. 특별 관람석에 김정일 동지가 계셨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슈즈를 신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나이 많은 무용수 중 한 명인 선희 언니가 보고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 쉬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억해. 너 자신을 위해 춤추는 게 아니야. 수령님을 위해 춤추는 거야. 그리고 수령님은 완벽하시니까 너도 완벽해야 해.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이 저를 안심시키지 못했습니다. 더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커튼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이 부셨습니다. 너무 밝아서 관객을 볼 수 없었습니다. 눈부신 너머의 어둠의 바다만. 하지만 그들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춤췄습니다. 전에 한 번도 춤춰본 적 없는 것처럼 춤췄습니다. 제 몸의 모든 근육이 우리가 연습한 모든 동작을 기억했습니다. 발이 자동으로 움직였고 팔이 흘러갔고 몸이 정확히 해야 하는 대로 회전하고 점프하고 구부러졌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생각한다는 건 의심을 의미했고 의심은 실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11년 동안 훈련받은 대로 몸이 하도록 놔뒀습니다. 그리고 완벽했습니다. 끝났을 때 마지막 포즈를 취하고 음악이 사라졌을 때 침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모든 걸 망쳤다고 생각한 순간, 그러고 나서 박수, 귀청 떨어질 듯한 끝없는 무대 뒤에서 공연 후에 만수대 총감독님이 우리를 보러 오셨습니다. 평소 엄격한 그의 얼굴에 거의 미소라고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께서 말했고 그 말에 우리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매우 만족하셨다. 수석 무용수가 주목할 만한 헌신을 보였다고 하셨다. 저에 대해 말하고 계셨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제 공연을 주목하셨습니다.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자랑스러움을 느껴야 했습니다. 기쁨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일부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작고 숨겨진 일부는 다른 걸 느꼈습니다. 공포를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제 삶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 몸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팔을 드는 방식이나 고개를 도는 방식까지도 국가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완벽은 소유의 다른 말일 뿐입니다. 다음 몇 년은 리허설, 공연, 그리고 신중하게 통제된 해외여행에 흐릿한 기억으로 지나갔습니다. 베이징에 3번 갔습니다. 모스크바에 2번, 하노이에 1번. 매 여행은 동시에 흥분되고 무서웠습니다. 흥분된 건 북한 너머의 세계를 봤기 때문입니다. 차들로 가득한 거리, 제품들로 가득한 상점. 자유로워 보이는 사람들을, 무서웠던 건 매 순간이 관찰받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 안내원들은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단체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현지인들과 말하는 게 금지됐습니다. 모든 사건이나 의심스러운 대화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아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이 집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에서 가족은 가장 강한 사슬입니다. 2010년의 문화 공연을 위해 베이징에 갔습니다. 스물이었습니다. 평양의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인 아름다운 극장에서 공연했습니다. 쇼 후
장비를 버스에 다시 싣는 동안 뭔가를 봤습니다. 서점. 창문이 책들로 가득했습니다. 온갖 주제의 화려한 표지를 가진 수천 권의 책. 제 안에 뭔가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었습니다. 외부 세계에 어떤 종류의 책이 존재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가게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습니다. 최동무, 박 안내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분명한 경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멈췄습니다. 돌아섰습니다.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다른 3명의 무용수와 함께 쓰는 호텔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있었습니다. 그 서점을 생각하며 절대 읽지 못할 그 모든 책들을, 결코 알지 못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그리고 균열, 북한의 완벽함에 대한 제 절대적 확신 속 작은 균열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모든 것이 바뀐 날은 2019년 3월 17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다가오는 김일성화 봄꽃 축전을 위한 새 작품을 리허설하고 있었습니다. 안무가 특히 복잡했습니다. 완벽한 동기화가 필요한 복잡한 대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3번째 휴식 시간에 젊은 무용수 중 한 명인 지원이가 기절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애들은 탈진, 개선된 식단에도 불구한 영양실조, 압박감 때문에 항상 기절했습니다. 보통 그들을 연습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을 주고 몇 분 쉬게 하면 리허설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지원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몸이 경련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왔습니다. 눈이 뒤집혔습니다. 의사를 불러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리허설 총감독인 남 총감독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 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습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허설은 계속한다. 얼어붙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지원이를, 여전히 경련하는 몸을 봤습니다. 남 총감독님을 봤습니다. 이미 지원이를 들어 올리고 있는 다른 무용수들을 치워야 할 고장난 소품처럼 연습실 밖으로 끌고 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우리가 진짜 무엇인지 봤기 때문입니다. 예술가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도구였습니다. 부서지면 교체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 지원이는 그날 밤 죽었습니다. 뇌동맥류라고 했습니다. 19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없었습니다. 공개 애도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만수대 기록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리허설은 계속됐습니다. 그게 모든 걸 부순 균열이었습니다. 그게 마침내 진실을 본 균열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단 진실을 보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원이가 죽고 나서 제 안에서 뭔가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바뀐 게 아니라 마침내 모든 게 괜찮다고 가장하는 걸 그만뒀는지도 모릅니다. 계속 춤췄습니다. 무대에서 계속 미소 지었습니다. 총감독님이 지도자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의무에 대해 연설할 때 계속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안으로는 수년간 속삭이던 목소리가 마침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게 뭐 때문이었을까요? 지원이는 평생을 이 예술에 바쳤습니다. 그것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울었습니다. 어린 시절, 건강, 인간성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마침내 이제 그만이라고 했을 때 그냥 그녀를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한 번도 중요하지 않았던 것처럼, 마치 존재한 적 없었던 것처럼. 그게 제 운명이기도 할까요? 몸이 부서질 때까지 춤추고 그러고는 진짜였던 적 없었던 것처럼 사라지는 게, 그 질문들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누구와도 공유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북한에서 비판적 사고는 단지 권장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위험합니다.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향했습니다. 관찰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완벽한 외관의 균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진짜 균열은 지원이가 죽고 3개월 후 또 다른 해외여행 중에 왔습니다. 2019년 6월이었습니다.
만수대가 중국과 북한의 외교 관계 70주년 기념 문화 공연을 위해 베이징에 초대받았습니다. 큰 행사였습니다. 양국의 고위 관리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특별 전세기로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공항에서 호텔로 직접 이동했습니다. 우리 대표단만을 위해 예약된 차오양구의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감독 없이 호텔을 떠나는 게 금지됐습니다. 늘 그렇듯이 끊임없이 감시받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의 베이징은 2010년의 베이징과 달랐습니다. 도시가 커졌습니다. 더욱 현대화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빈 벽이 아닌 곳을 보는 창문이 있는 방을 받았습니다. 거리를 보는 창문이었습니다. 첫날 밤 리허설 후 지친 채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룸메이트 선미는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저도 잠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잘 수 없었습니다. 뭔가가 저를 그 창문으로 이끌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서 11층 아래 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삶을 봤습니다. 밤 11시인데도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웃으며 걷는 젊은이들, 손을 잡은 커플들, 잠자리에 들었어야 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언제든 음식을 파는 밝게 빛나는 식당에서 먹고 있는 가족들, 어디든 불빛이 있었습니다. 평양이 희미하고 간헐적인 불빛이 아니라 전기가 배급되는 사치품인 곳의 불빛이 아니라 밝은 빛, 네온, 색색의 빛, 건물의 거대한 광고판들, 비디오, 영화, 음악을 보여주는 화면들, 그리고 사람들은 평양 시민들의 경직되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였습니다. 태평하게, 마치 관찰받고, 판단받고, 신고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몇 시간 동안 그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관찰하며, 흡수하며,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끼며, 부러움, 물질적 것들에 대한 부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있었지만 자유에 대한 부러움이었습니다. 밤 12시에 거리를 걸어도 왜 밖에 있냐고 누가 물을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크게 웃을 수 있는 자유. 그냥 존재할 수 있는 자유.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 그 거리들을 꿈꿨습니다. 그 군중 사이를 걷는 꿈을 꿨습니다. 보이지 않고 자유롭고 이름도 역사도 사슬도 없이 울면서 깼습니다. 공연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극장에 있었습니다. 분장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쇼까지 2시간 남았습니다. 바에서 워밍업하고 있었는데 당 안내원 중 한 명인 한 동무가 들어왔습니다. 최민희 동무 말했습니다. 나와 심장이 멈췄습니다. 뭔가 잘못한 건가요? 창가에 있는 걸 봤나요? 누가 뭔가를 신고했나요? 한 동무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사무실로 신문으로 끌려갈 거라 예상했습니다. 대신 저를 데려간 곳은 무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극장의 메인 무대, 그날 밤 공연할 예정인 곳이었습니다. 극장장이 공간을 보길 원해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쇼 전의 규모에 익숙해지도록 무대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미 그날 아침 기술 리허설을 했었습니다. 공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펼쳐진 빈 극장을 봤습니다. 평양대극장 같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소련식 건축과 완벽한 줄로 배열된 똑같은 빨간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극장은 아름다웠습니다. 곡선적이었습니다. 유기적이었습니다. 발코니들이 파도처럼 흘렀습니다. 조명들이 별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좌석이 달랐습니다. 짙은 청색 벨벳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준 건 음향이었습니다. 시험해봐. 한 동무가 말했습니다. 뭐라도 말해봐. 뭐요? 물었습니다. 뭐든 소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싶어 한데 망설였습니다. 그러고는 거의 생각 없이 한 음을 불렀습니다. 단 하나의 부드럽게 중음역에서 소리가 피어났습니다.
확장됐습니다. 너무 풍부하고 너무 완벽한 울림으로 극장 전체를 채웠고 잠깐 동안 제가 어디 있는지 잊었습니다. 제가 누구여야 하는지 잊었습니다. 그냥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공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로 발레리나로서 11년 동안 예술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된 극장에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권력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에만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극장들은 음향이나 아름다움을 위해 지어지지 않습니다. 위압하기 위해 지어집니다. 당신이 작다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국가가 크다는 걸, 모든 공연이 표현의 행위가 아니라 복종의 행위라는 걸 상기시키기 위해. 하지만 여기, 이 중국 극장에서 누군가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소리를 더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예술가들이 빛나게 만들까? 평양에서는 아무도 그걸 묻지 않습니다. 평양에서 질문은 어떻게 수령님을 더 크게 보이게 만들까? 이제 됐어. 한 동무가 말했고 그 목소리가 제 생각에서 갑자기 깨웠습니다. 분장실로 돌아가 멍한 상태로 무대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 균열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날 밤 공연은 기술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리허설한 대로 정확히 모든 동작을 실행했습니다. 관객들이 박수쳤습니다. 관리들이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는 대성공으로 선언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의 거기 없었습니다. 제 몸은 춤췄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 극장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서 본 거리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쓰레기처럼 버려진 지원이의 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완전히 생각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질문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갑작스러운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모든 명료함 속에서 진실을 본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느렸습니다. 점진적이었습니다. 밤새 깨어있을 때 새벽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정확한 순간은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점차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수년간 무시했던 것들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었을 때 역사 선생님이 남조선이 너무 가난해서 사람들이 쓰레기를 먹는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고는 17살 때 베이징 여행에서 누가 빠르게 채널을 돌리기 전에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남한 TV 채널을 봤습니다. 단 3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3초 동안 깨끗한 거리를 봤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잘 차려입은 사람들, 쓰레기를 먹는 나라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분 제도가 공정하다고, 충성심과 열심히 일하는 걸 보상한다고 들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어린 시절 친구 혜진이를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전쟁 전의 지주였던 혜진이는 저보다 똑똑했습니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헌신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대에 고려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지른 할아버지의 범죄로 성분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건 정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세습 처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이라고 지상 낙원에 살고 있다고 들었던 모든 순간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끊임없는 정전을 기억했습니다. 개선된 식단에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굶주림, 모든 말에 무게를 재야 했던 방식, 모든 생각을 검열해야 했던, 모든 표정을 감시해야 했던, 그건 낙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각조각, 질문 하나하나, 28년 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올린 외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과 그것에 대해 뭔가를 하기로 결정하는 건 완전히 다른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탈북, 어떻게, 언제, 어디로? 중국에 연줄이 없었습니다. 영어를 못했습니다. 외부 세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면서 어떻게 가족을 버릴 수 있었을까요?
베이징 여행 후 몇 달 동안 조용한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완벽한 만수대 발레리나였습니다. 올바른 순간에 미소 지었습니다. 자아 비판 시간에 적절한 열정으로 박수쳤습니다. 기대되는 정확한 헌신으로 춤췄습니다. 안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무대에서 춤추는데 발이 바닥에 가라앉는 꿈을. 무대가 모래로 만들어진 것처럼 음악은 계속되고 아무도 제가 사라지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동안 점점 더 깊이 가라앉았습니다. 그 악몽에서 숨이 막혀 깼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피부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선미, 제 룸메이트가 한번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괜찮아, 거짓말했습니다. 그냥 피곤해. 왜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한 번도 믿었던 모든 걸 의심하고 있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그걸 소리내어 말하는 건 제 죽음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그녀의 죽음도. 그래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전환점은 2019년 12월에 왔습니다. 문화 교류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여행하도록 선발됐습니다. 만수대에서 5명. 짧은 여행이었습니다. 단 4일, 공연, 지역 관리들과 만남, 집으로 돌아오기, 둘째 날. 리허설 후 오후가 자유시간이었습니다. 자유라는 건 호텔 주변을 걸을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항상 최소 3명씩 그룹으로, 항상 최소 1명의 당 안내원이 근처에, 선미, 그리고 또 다른 발레리나 혜원이와 호텔 근처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안내원 박동무가 몇 미터 뒤에서 전화 통화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점 앞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에서 책 한 권을 봤습니다. 표지에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발레 무용수, 완벽한 점프로 공중에 떠 있고 팔을 뻗고 순수한 기쁨으로 빛나는 얼굴. 제목이 러시아어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래 영어 번역이 있었습니다. Free to dance. A memoir. 그 이미지의 뭔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발레리나가 우리가 춤출 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몸에 긴장이 없었습니다. 눈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쁨, 자유. 미니야, 선미가 속삭였습니다. 쳐다보지 마. 계속 걷자. 맞았습니다. 책을 쳐다보는 건, 특히 서방책을 쳐다보는 건 의심스러웠습니다. 신고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 선미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저거. 이미지를 가리켰습니다. 기쁨, 자유. 선미가 매우 조심스러워진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미니야. 왜 안 돼? 그냥 질문인데. 질문이 위험하니까 쉿 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그런 질문들. 이제 걸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박동무가 전화를 끝내고 우리 대화 일부를 들을 만큼 가까이 왔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동무들?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볍지만 눈은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박동무. 선미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그냥 추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여기 정말 춥네요. 박동무가 긴 순간 동안 우리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시선이 우리 뒤 서점으로 미끄러졌습니다. 창문에 그 책으로. 그래, 천천히 말했습니다. 춥지, 호텔로 돌아가. 박공기는 무용수들 목에 좋지 않아. 침묵 속에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내내 등 뒤에서 박동무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선미가 우리 방에서 저를 대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구했습니다. 문제를 만들려는 거야? 나를 문제에 빠뜨리려는 거야? 아니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끊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왔는지 봤어. 눈빛, 질문들. 마치 잡히고 싶은 것처럼. 그게 아니야. 그럼 뭔데? 목소리가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미니야, 우리 친구잖아. 4년 동안 룸메이트였어. 하지만 네가 멍청한 짓 할 거면 난 널 보호할 수 없어.
모르는 척도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 가족도 고통받을 테니까. 그리고 거기 있었습니다. 북한 삶의 추하고 단순한 진실. 당신의 고통은 절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쏟아집니다. 미안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더 조심할게. 선미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걱정은 그녀의 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좋아. 왜냐하면 널 아끼거든. 미니야. 그리고 지원이처럼 사라지는 널 보고 싶지 않아. 그 말들이 며칠간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라지는 널 보고 싶지 않아. 하지만 이미 사라지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으로는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하지만 제가 있었던 사람, 완벽하고 순종적인 발레리나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되어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북한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탈북 결정은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무게가 견딜 수 없게 될 때까지 쌓이는 100만 개의 작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가면을 쓰는 것, 안으로는 비명 지르면서 미소로 춤추는 것, 발이 피를 흘리는데 멈추는 게 허락되지 않아서 탈의실에서 오는 또 다른 젊은 발레리나를 겨우 15인 보는 것, 수령님에 대한 우리의 신성한 헌신에 대한 또 다른 연설을 듣고 메스꺼움을 느끼는 것, 드문 가족 방문 때 어머니를 보고 얼마나 늙으셨는지, 끊임없는 걱정이 얼굴에 어떻게 주름을 새겼는지 보고 제가 그 걱정의 일부라는 걸 아는 것, 명령받을 때 춤추고 명령받을 때 미소 짓고 생각하도록 허락된 생각만 생각하면서 50년을 더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것, 진짜 삶이 아닌 삶의 50년, 아니면 다른 뭔가를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로워지는 걸 시도가 저를 죽일지라도, 가족을 파괴할지라도, 국경에서 혹은 중국 재교육 수용소에서 혹은 두만강에서 익사하며 죽을지라도 적어도 시도했을 겁니다. 적어도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 단 한 번이라도 제 운명을 선택할 가능성은 영혼 없는 안전의 50년보다 더 가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마지막 공연은 2020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이었습니다. 평양의 지역당 간부들만을 위한 특별할 것도 없었습니다. 기억할 만한 것도 제게는 모든 것이었다는 걸 빼고는, 왜냐하면 그날 밤 춤추면서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3일 후 또 다른 중국 여행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일 후 몇 주 동안 비밀리에 짜온 계획대로 모든 게 된다면 더 이상 만수대 발레리나가 아닐 겁니다. 탈북자가 될 겁니다. 아니면 죽어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공연을 춤추면서 모든 동작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아라베스크, 모든 피루엣, 모든 점프. 명령받아서 실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원해서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땅에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한 발레리나 최민이었습니다. 내일 다른 누군가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유로운 누군가, 아니면 아무도 아닌 제 탈북의 모든 세부사항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것들은 지금도 공유하기엔 너무 위험합니다. 아직도 같은 경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같은 탈북자들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부사항을 밝히면 그들의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상상했던 것만큼 정확히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더 나빴습니다. 강물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무언가가 그렇게 차가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어둠은 너무 완전해서 제 얼굴 앞에 제 손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제 가슴 안에 살아있는 동물이었습니다. 목구멍으로 기어올라와 저를 질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2020년 1월 23일. 중국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제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친절한 사람들과 가질 권리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행운이 관련된 여정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한 비행기로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임시 서류와 공항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할 만큼
세게 뛰는 심장을 가지고 한 출입국 관리가 제 서류를 받습니다. 저를 받습니다. 그러고는 28년 동안 듣기를 기다렸던 말을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3개월은 모든 북한 탈북자에게 의무입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센터. 하나원은 서울 외곽 산속에 숨어 있습니다. 마치 남한 사회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반은 학교, 반은 재활센터, 반은 부드러운 감옥입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방문객을 받을 수 없습니다. 12주 동안 온 세상은 그 시설과 함께 온 다른 60명의 탈북자들 뿐입니다.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칩니다. ATM 사용법,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법, 취업 면접에서 대답하는 법, 높은 건물이나 멋진 차나 평생 본 것보다 더 많은 음식으로 가득한 가게를 봤을 때 입을 벌리고 쳐다보지 않는 법, 다시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한국에 맞는 종류의 인간이 되는 법을 가르칩니다. 가르치지 않는 건 죄책감을 다루는 법입니다. 하나원에서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체포됐을까? 신문 받았을까? 수용소로 보내졌을까? 어머니 아버지 22살밖에 안 됐고 앞날이 창창한 남동생 그들을 단죄했습니다. 제 자유를 위해 그들의 고통을 샀습니다. 하나원의 상담사 중 한 명인 박 선생님이 어느 날 밤복도에서 저를 발견했습니다. 방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또 다른 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걸 짊어질 수 없어요. 박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걸 짊어지면 그 무게에 짓눌려 죽을 거예요. 어떻게 짊어지지 않아요? 물었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냥 죄책감이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사실은 박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했을 거라는 거예요. 모르더라도 지금 당신이 한 일 때문에 당신을 미워하더라도 깊은 곳에서 어떤 어머니든 딸이 자유롭기를 원할 거예요. 그때 그걸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믿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말에 매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는 익사했을 테니까요. 하나원 이후 세상에 풀려납니다. 작은 아파트를 줍니다. 정착금을 줍니다. 적응을 도와주기로 되어 있는 사회복지사를 줍니다. 그러고는 내 것이지만 화성만큼 낯선 나라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내도록 혼자 남겨집니다. 제 아파트는 노원구에 있었습니다. 북한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북쪽 구역 작았습니다. 아주 작은 부엌과 겨우 돌아설 공간이 있는 욕실이 딸린 원룸. 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제 것. 아무도 제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제 대화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제 움직임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해방감을 느꼈어야 했습니다. 대신 길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무섭다는 것. 28년 동안 모든 결정이 저를 위해 내려졌습니다. 뭘 먹을지, 뭘 입을지, 어디 갈지, 뭘 생각할지, 심지어 제 몸을 어떻게 움직일지까지. 이제 갑자기 모든 결정이 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아파트에서의 첫날 냉장고 앞에서 20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비된 채로 음식이 있었습니다. 원할 때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 분량을 배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식사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뭘 먹죠? 언제 먹죠? 우스꽝스럽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을 때, 항상 정확히 뭘 해야 할지 들어왔을 때, 갑자기 결정해야 하는 건 마비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냉장고를 닫고 바닥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문화 충격은 끊임없고 지치게 했습니다. 모든 게 너무 많았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밝았습니다.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지하철의 사람들은 서로를 보는 대신 전화기를 받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전화기들. 세계 반대편의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원하는 어떤 정보든 즉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디오를 보고 음악을 듣고 어떤 나라의 뉴스든 읽을 수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전화기는 단순했습니다. 통화만, 그것도 국내에서만. 그것도 정부가 허락할 때만. 여기서는 어린아이들도 평양에서 본 어떤 컴퓨터보다 강력한 전화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더 나빴습니다. 아니, 더 좋았습니다.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슈퍼마켓에 들어갔을 때 시리얼 코너에서 패닉 어택이 왔습니다. 수백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수백 가지. 시리얼만 어떻게 고르죠? 어떤 게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한 할머니가 떨고 있는 저를 보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선택지가 너무 많아요. 간신히 말했습니다. 이상하게 저를 봤습니다. 글쎄, 그냥 좋아하는 걸 고르면 되지.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뭘 좋아하는지 몰랐습니다. 알아야 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착하고 일자리를 얻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되고, 하지만 무슨 기술이 있었을까요? 발레. 그게 전부였습니다. 발레 훈련 22년. 무용단 오디션을 봤습니다. 작은 곳들, 큰 곳들은 절 받아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현대 기법에 대한 정식 훈련도, 연줄도, 한국이 인정할 자격증도 없는 29살 북한 탈북자. 첫 오디션에서 디렉터가 제가 춤추는 걸 약 2분 보고는 멈췄습니다. 기술이 흥미롭네요. 말했습니다. 매우 경직돼 있어요. 매우 통제적이고. 우리가 찾는 게 아니에요. 배울 수 있어요. 말했습니다. 적응할 수 있어요. 아마도. 말했지만 그의 어조는 믿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할 수 있다고 해도 나이가 너무 많아요. 우리 발레리나들 대부분 22, 23이 최대거든요. 나이가 너무 많다. 29에. 만수대에서는 아직 전성기로 여겨졌습니다. 여기서는 시작하기에도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른 오디션을 봤습니다. 또 다른,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무 경직됐다. 너무 통제적이다. 완벽함과 획일성에 관한 북한 스타일로 너무 훈련됐다. 개인적 표현이나 예술적 해석에 관한 게 아니라 5번째 오디션 후 시도를 그만뒀습니다.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평생을 여기서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발레 스타일의 최고가 되는데 보냈습니다. 그 모든 훈련 시간, 그 모든 고통, 그 모든 희생, 쓸모없었습니다. 모두 쓸모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최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누군가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또한 항상 누군가가 거기 있었습니다. 동료 발레리나들, 룸메이트들, 가족, 여기서는 혼자였습니다. 다른 북한 탈북자들과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 자신의 트라우마, 자신의 죄책감, 자신의 투쟁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공통으로 가진 건 공유된 과거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우리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만 사람들과 친구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들은 제가 본 적 없는 TV 프로그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들어본 적 없는 음악가들, 가져본 적 없는 어린 시절 경험들, 그리고 그들이 저를 포함시키려 할 때, 제 삶에 대해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좋아하는 식당이 어디예요? 어떤 음악 좋아해요?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고등학교는 세뇌 학교였습니다. 한국에 올 때까지 식당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는 유일한 음악은 선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고 고개 끄덕이고 이해하는 척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보이지 않게 되는데 능숙해졌습니다.
북한에서와 똑같았습니다. 단지 이제 보이지 않음이 제 선택이라는 것만 빼고, 아니면 선택이 아니었을지도, 아마 그냥 제가 존재하는 법을 아는 유일한 방식이었을지도. 한국에 온 지 6개월 후 제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7월이었습니다. 더웠습니다.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정착금으로 살고 있었는데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없었습니다. 목적이 없었습니다. 날마다 아파트에 앉아 벽을 바라보며 왜 이것 때문에 모든 걸 걸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건 자유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유배처럼 느껴졌습니다. 적어도 북한에서는 제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제 자리가 어딘지 알았습니다. 제게 뭐가 기대되는지 알았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아남으려 애쓰는 또 다른 탈북자일 뿐. 어느 날 밤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10층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쉬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걸음. 그리고 모든 고통이 멈출 것, 죄책감이 멈출 것, 외로움이 멈출 것, 모든 게 멈출 것. 1시간 동안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마 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는 건 뭔가가 저를 멈췄다는 겁니다. 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오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싸운 제 일부였을지도, 아마 생명을 빼앗긴 지원이의 기억이었을지도, 제가 제 것을 버리려 하는 동안, 아니면 아마 그냥 그 걸음을 내딛기에 너무 피곤했을지도, 이유가 뭐였든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아파트 바닥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살 거라면 살 이유를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 발레를 찾아야 했습니다. 북한의 발레가 아니라, 나만의 발레도 아니라 제 발레. 모든 정치, 모든 선전, 모든 기대를 벗겨낸 발레가 제게 의미하는 것. 처음에 춤추는 걸 사랑한 이유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의무가 되기 전에, 무기가 되기 전에, 감옥이 되기 전에. 하지만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답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8월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뭔가 할 게 있으려고, 돈이 좀 들어오게. 일은 단순했습니다. 커피 만들기, 테이블 닦기, 손님들에게 미소 짓기. 발레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였습니다. 어느 오후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우아하게 차려입고 수년간의 무용 훈련에서만 나오는 종류의 자세를 가지고 제 섹션에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커피를 가져다 드렸을 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보인다고 느끼게 만드는 방식으로 저를 봤습니다. 발레리나시네요.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었어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움직이는 방식에 있어요. 몸을 가지고 다니는 방식에. 춤추는 걸 멈춘다고 발레리나이기를 멈출 수는 없어요. 제 목구멍에서 뭔가 조여왔습니다. 더 이상 춤추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더 이상 충분히 좋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종류의 발레가 여기 사람들이 원하는 종류가 아니니까요. 그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저를 연구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뭔가가 진실을 말하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이요. 눈썹이 올라갔지만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관심이었습니다. 그럼 바가노바 스타일로 훈련받았겠네요. 러시아 기법. 네? 아름다운 스타일. 매우 기술적. 매우 정확해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말해봐요. 거기서 춤출 때 순간이 있었나요? 조금이라도 느낀 순간이. 그냥 동작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춤추는 순간? 긴 순간 동안 그 질문을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기억했습니다. 9살. 모두가 떠난 후 연습실에서 혼자 연습하던 걸 기억했습니다. 소리 지르는 강사도 없었습니다. 판단하는 동료들도 없었습니다. 그냥 저와 음악과 움직이는 제 몸. 그리고 5분 동안, 어쩌면 더 짧게, 뭔가를 느꼈습니다.
고통도 의무도 두려움도 아닌 뭔가 기쁨, 네, 속삭였습니다. 한 번, 오래전에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아직 거기 있어요. 그냥 다시 찾아야 해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수진이에요. 홍대에서 작은 댄스 스튜디오를 운영해요. 모든 종류의 스타일을 가르쳐요. 발레, 현대무용, 재즈.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춤추는 법을 가르쳐요. 명함을 받습니다. 수업료를 낼 수 없어요. 수업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말했습니다. 공간을 제한하는 거예요. 원할 때 오세요. 스튜디오를 써요. 춤춰요. 이제 발레가 당신에게 무엇인지 발견해요. 왜요?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일어서면 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빼앗았다는 이유로 춤에 대한 사랑을 잃는 발레리나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되찾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수진 씨의 스튜디오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빈 스튜디오 바닥에 앉아서 거울을 바라보며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전에 춤췄던 어떤 곳과도 달랐습니다. 벽이 부드러운 복숭아색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모퉁이에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온갖 나이, 체형, 배경의 무용수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본 워밍업만, 플리에, 땅듀, 롱드장브, 수천 번 했던 동작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완벽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베스크를 조금 다르게 하면 어떨까? 팔을 정확한 자리에 고정하는 대신 흐르게 놔두면 어떨까? 그냥 놔두면 어떨까?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해방됐습니다. 한 달 정도 춤췄습니다. 아마 주 6회. 김수진 씨가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달라 보여요. 문에서 저를 관찰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더 가벼워요. 뭔가를 놓아주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랬을지도. 있잖아요. 말했습니다. 토요일에 서울아트센터에서 발레 공연이 있어요. 국립발레단이 지재를 해요. 갈래요?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북한을 떠난 이후 라이브 발레 공연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말했습니다.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당신에게 필요한 정확히 그것일 수도 있고요. 표 2장 구했어요. 누군가 데려오거나 혼자 오거나 당신한테 달렸어요. 표를 주고 떠났습니다. 제 손에 있는 표를 오랫동안 봤습니다. 서울아트센터. 토요일 저녁 7시. 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극장에 앉기. 발레 보기. 잃어버린 모든 걸 기억하게 만들면 어떡하죠? 부서지면 어떡하죠? 하지만 제 다른 일부, 김수진 씨의 스튜디오에서 깨어나기 시작한 일부가 다른 걸 속삭였습니다. 부서지지 않으면 어떨까? 치유하면 어떨까? 토요일 밤 서울아트센터로 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혼자 겁에 질려 희망 가득 마침내 자유로울 때 발레가 무엇일 수 있는지 발견할 준비가 된 서울아트센터가 유리와 강철의 대성당처럼 제 앞에 솟아 있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가장 큰 극장들조차 소련식 긴축의 기념물이었습니다. 회색 콘크리트, 딱딱한 선, 당신이 작고 국가가 크다는 걸 상기시키는 디자인. 이건 달랐습니다. 유리 벽들이 석양의 마지막 빛을 붙잡아 액체 금으로 바꿨습니다. 건물이 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공기처럼 가볍게 마치 중력 자체에 도전하듯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땀에 젖은 손으로 표를 꽉 쥐고 사람들이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커플들,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 웃고 있는 학생들 무리, 모두 제게 여전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 편안한 여유로움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여기, 이 아름다운 곳에 발레를 보러 오는 게 세상에서 가장 평범한 일인 것처럼
그들에겐 그랬습니다. 제게는 꿈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지나갔습니다. 로비가 펼쳐졌습니다. 광활하고 찬란하게 샹들리에가 얼어붙은 별자리처럼 천장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닥은 너무 윤이 나서 제 반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든 거울들, 빛과 사람들과 공간을 반사하는 거대한 거울들이 모든 걸 무한대로 곱하고 있었습니다. 멈춰 섰습니다. 제 반사를 봤습니다. 간소한 옷을 입은 29살 여자. 중고시장에서 산 청바지와 흰 블라우스. 화장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화장 없이 22년 동안 사용했던 똑같은 꽉 묶은 쪽머리. 왜냐하면 다르게 머리 묶는 법을 몰랐으니까 장소에 안 어울려 보였습니다. 정확히 제가 무엇인지 보였습니다. 낯선 세계의 낯선 사람. 손님, 표는요? 안내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표를 건넸습니다. 그가 스캔하고 미소 짓고 복도로 안내했습니다. 12월 23번 좌석이에요. 공연 즐기세요. 제 좌석을 찾았습니다. 김정일 동지가 앉았던 특별석이 아니었습니다. 당 간부들을 위해 예약된 특별 구역도 아니었습니다. 중앙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 사이. 자기 돈으로 표를 산 사람들.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원해서 여기 오기로 선택한 사람들. 앉았습니다. 왼쪽에는 프로그램을 넘기는 노부부, 오른쪽에는 7살이 넘어 보이지 않는 딸과 함께 온 젊은 여자. 아이는 자리에서 흥분으로 통통 튀고 있었습니다. 엄마, 언제 시작해? 이제 시작해? 곧이야, 얘야, 조금만 더. 그 아이를 봤습니다. 눈이 기대로 빛났습니다. 순수한 기쁨, 두려움 없이, 압박 없이, 그냥 아름다운 걸 볼 흥분, 그런 걸 느껴본 적 있었을까요? 그 순수하고 복잡하지 않은 기쁨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가슴속 뭔가가 너무 조여져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커튼이 올라갔습니다. 무대가 드러났습니다. 평양대극장처럼 거대하지 않았습니다. 더 친밀했습니다. 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시작됐습니다. 아돌프 아당. 지젤. 수년간 알았던 이야기. 훈련 중에 일부를 춤췄던 이야기.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었습니다. 이 오케스트라와는 절대 모든 악기가 수정같이 맑은 명료함으로 노래하는 이 자유와는 절대 음악이 단지 반주가 아니라 그 자체의 목소리인 발레리나들이 무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뭔가가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춤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행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복종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충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춤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동작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지젤을 연기하는 수석 발레리나가 고개를 기울이는 방식에서 국가 안무가가 규정한 정확한 각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녀의 선택, 군무단이 움직이는 방식에서 완벽한 로봇 같은 획일성이 아니라 미세한 변주들과 함께 각 발레리나가 동작에 자신의 인간성을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그들 얼굴의 표정에서 진짜 미소, 진짜 슬픔, 진짜 기쁨, 우리가 배웠던 신중하게 조정된 표정들이 아니었습니다. 삼박자에서 기쁨을 보여라. 너무 많이는 아니다. 너무 적지도 않게. 정확히 이만큼, 이건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파괴적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황홀경 속에서 일막을 봤습니다. 지젤이 사랑에 빠지는 걸 봤습니다. 알브레이트와 춤출 때 그녀의 기쁨을 봤습니다. 그의 배신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마음이 부서지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죽는 걸 봤습니다. 지젤을 연기하는 발레리나가 무대에 쓰러졌습니다.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팔이 뻗어나갔습니다. 뭔가를 무엇이든 찾으며 공기만 찾았습니다. 그러고는 고요해졌습니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연극이었으니까요. 이건 예술이었습니다. 이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이야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에서 지원이는 연습실 바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리허설을 계속했습니다. 여기서 지젤은 무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위해 울었습니다. 막간을 위해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기, 이야기하기, 스트레칭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 어린 소녀가 엄마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왜 죽었어? 왜 죽어야 했어? 마음이 부서졌기 때문이야, 얘야. 가끔 이야기해서 마음들이 부서져. 하지만 돌아올 거야. 이막에서? 응. 돌아올 거야. 영혼으로. 그리고 다시 춤출 거야. 아이는 이것에 만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끔찍한 뭔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혼으로도 아니었습니다. 발레리나로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형태로도 북한에서 죽을 때, 특히 국가를 섬기는 압박 아래 몸이 항복해서 죽을 때 이막은 없습니다. 망각만 있습니다. 이막이 시작됐습니다. 지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가 약속했던 대로 윌리로, 결혼 전에 죽은 처녀의 영혼으로 영원히 춤추도록 저주받은, 하지만 유령으로서도 이 잔인한 운명에 갇혀 있어도 지젤은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다른 윌리들은 복수를 원했습니다. 알브레이트를 죽을 때까지 춤추게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의 배신을 벌하며, 하지만 지젤은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그가 그녀를 상처 입힌 후에도, 그리고 춤추며, 그를 구하며, 그를 위해 희생하며, 제 안에 뭔가가 마침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왜냐하면 발레가 무엇일 수 있는지 봤기 때문입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복종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사랑, 희생, 용서, 인간성, 제가 알았던 발레에서 제거됐던 모든 것,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던 모든 것, 중요했습니다. 완벽한 기술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획일성보다, 국가에 대한 헌신보다, 왜냐하면 그것 없이, 그 인간성 없이 발레는 예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공간에서 움직이는 몸들일 뿐이었습니다. 음악이 마지막 크레토도에 도달했습니다. 지젤이 마지막 솔로를 춤췄습니다. 팔이 올라갔습니다. 몸이 휘었습니다. 얼굴이 하늘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마치 이 세상 너머의 뭔가를 찾듯 자유, 그녀는 자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령으로서도, 저주받았어도 여전히 자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왜 베이징에서 그 중국 무대에 서서 그날 울었는지. 극장이 아름다워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술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에서 춤춰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걸 이해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권력을 기념하기 위해 설계된 공간에서만 춤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의 이 극장에 앉아 이 발레리나들이 춤을 통해 선택하고 표현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걸 보며 마침내 완전한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제가 알았던 발레와 발레가 될 수 있는 것의 차이, 국가를 위해 춤추는 것과 영혼을 위해 춤추는 것의 차이, 완벽한 것과 자유로운 것의 차이. 음악이 사라졌습니다. 지젤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조명이 꺼졌습니다. 잠깐 절대적인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극장이 박수로 폭발했습니다.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환호하며, 박수치며, 울며, 제 옆 어린 소녀가 위아래로 뛰었습니다. 엄마, 엄마,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 얘야. 정말 그랬어. 저도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이막이 없었던 지원이를 위해 울었습니다. 제 선택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제 가족을 위해 울었습니다. 발레가 진짜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춤췄던 모든 해들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 추운 체육관에서 선발됐던, 그 순간 인생이 결정됐던 6살 소녀를 위해 울었습니다. 이 극장에 서서 마침내 잃어버린 것과 얻은 것을 이해하는 29살 여자를 위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걸 잃었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 제 정체성, 제 과거,
하지만 또한 뭔가를 얻었습니다. 선택의 가능성, 명령받아서가 아니라 선택해서 춤출 가능성, 완벽하고 사슬에 묶인 대신 불완전하고 자유로울 가능성, 그리고 울면서 제 이야기를 절대 알지 못할 낯선 사람들에 둘러싸여 이 극장에 서서 수년간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꼈습니다. 희망, 어쩌면 다시 춤출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수대 발레리나로서가 아니라, 북한의 최고 무기로서가 아니라, 저 자신으로서 그 사람이 누구든 조명이 완전히 켜졌습니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더 서 있었습니다. 빈 무대를 바라보며, 그러고는 천천히, 신중하게, 전에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뭔가를 했습니다. 인사했습니다. 깊은 인사. 지도자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술 그 자체를 위해서, 그리고 일어섰을 때 제 가슴 속 뭔가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더 가벼웠습니다. 마치 마침내 평생 보이지 않는 사슬들을 짊어진 후 그중 하나가 부서진 것처럼 멍한 상태로 극장을 나왔습니다. 서울의 거리들이 도시 불빛 아래 빛났습니다. 사람들 무리가 웃으며 걸었습니다. 방금 본 공연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변에서 대화 조각들을 들었습니다. 수석 발레리나 진짜 대단했지, 그치? 이막 무대 장치 정말 좋았어. 배고픈데 삼겹살 먹으러 갈까? 평범한 삶. 평범한 대화. 발레를 본 후 평범한 일들을 하는 평범한 사람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인 것처럼 고도에 서서 군중이 제 주변을 흐르도록 놔두고 이 모든 것에서 제 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제 저는 누구였을까요? 만수대 발레리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두만강을 건넌 날 죽었습니다. 8개월 전 인천에 도착한 겁에 질린 난민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누구였을까요? 답이 왔습니다. 말로가 아니라 제 뼈에 자리 잡은 이해로 배우고 있는 누군가였습니다. 사는 법을 배우고, 선택하는 법을 배우고, 자유로운 법을 배우고, 그리고 자유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배우고, 과정이라는 걸, 고통스럽고, 무섭고, 아름답고 끝없는 과정. 그날 밤, 노원구의 제 작은 아파트에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방바닥에 앉아서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진짜로 제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제 가슴에 돌처럼 짊어진 마비시키는 죄책감으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뭔가로, 더 부드러운 뭔가, 사랑, 그리고 슬픔, 그리고 수용. 제가 한 일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 모든 게 일어나지 않은 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한 삶을 온전히 살면서 그들을 기릴 수 있었습니다. 반쯤이 아니라 숨지 않고 보이지 않음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살면서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수대에 선발됐을 때 저를 안아주셨던 마침내 우리가 안전하다는 안도의 눈물로 어머니는 제게 안전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북한에서 안전은 기대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전보다 더 많은 걸 원했습니다. 삶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가 진짜로 이해할 수 있다면, 선정과 두려움과 통제를 넘어볼 수 있다면, 어쩌면 그것도 이해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다음 날 김수진 씨의 스튜디오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책상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계셨습니다. 다녀왔구나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셨습니다. 다녀왔어요. 그래서 긴 순간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고는 아침 내내 연습했던 말을 했습니다. 다시 춤추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 춤추는 법을. 평생 다른 사람들을 위해 춤췄어요. 국가, 수령님들, 강사들, 총감독들, 절대 그냥 저를 위해서는. 김수진 씨가 긴 순간 동안 저를 봤습니다. 그러고는 책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알아내자 단순하게 말했습니다. 같이.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 스튜디오에 서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은 모든 동작을 알았습니다. 제 근육은 모든 스텝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뭘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춤추려 하면 얼어붙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위해 춤춘다는 건 자신이 누군지 아는 걸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그걸 발견하는 중이었습니다. 김수진 씨는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인내심이. 스텝을 생각하지 마. 말했습니다. 감정을 생각해. 지금 당장 뭘 느껴? 모르겠어요. 좋아. 그럼 모르겠어를 쳐봐. 모르겠어가 어떻게 보이는지 보여줘.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혼란을 춤췄습니다. 두려움을 춤췄습니다. 외로움을 춤췄습니다. 죄책감을 춤췄습니다. 상실을 춤췄습니다. 남겨두고 온 것의 모든 무게를 춤췄습니다. 그러고는 어느 날 다른 걸 춤췄습니다. 희망을 춤췄습니다. 작았습니다. 연약했습니다. 콘크리트를 뚫고 밀고 나오는 녹색삭처럼. 하지만 거기 있었습니다. 지제를 본 지 3개월 후 김수진 씨가 질문을 했습니다. 가르치는 거 생각해 본 적 있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가르치는 거요? 발레. 아이들한테, 어른들한테, 배우고 싶은 누구에게든. 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왜냐하면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유일한 가르침은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처벌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부수고 원하는 형태로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침내 말했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냥 제가 배웠던 방식으로만 가르치는 법을 알아요. 김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새로운 방식을 배우면 돼. 새로운 방식으로 춤추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누가 저한테 배우고 싶어 할까요? 저는 그냥 생존자야. 김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발레를 충분히 사랑해서 그것과의 관계를 완전히 재건하는 사람이야. 움직임의 고통과 아름다움을 모두 이해하는 사람. 그게 널 정확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종류의 선생님으로 만들어. 그때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작했습니다. 제 첫 번째 학생은 한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9살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로스앤젤레스 출생. 아버지가 일 때문에 이곳으로 전근돼서 지금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발레를 끔찍하게 못했습니다. 다리가 뻣뻣했습니다. 팔이 우아하지 않게 휘둘렀습니다. 르르베에서 3초도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춤출 때 얼굴이 순수한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미니 선생님. 첫 수업 후 물었습니다. 저도 언젠가 비디오에서 본 발레리나들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백조의 호수 클립을 봤었습니다. 발레리나들은 완벽했습니다. 기술적으로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되도록 훈련받았던 종류.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춤추는 걸 사랑하기 위해 완벽할 필요는 없어. 정말요? 정말. 발레는 완벽해지는 게 아니야. 자신을 표현하는 거야. 말로 할 수 없는 걸 몸으로 말하는 거. 한나가 이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뭐 같은 거요? 모든 기쁨, 슬픔, 화, 사랑, 안에서 느끼는 모든 걸 춤을 통해 밖으로 보여줄 수 있어. 눈이 커졌습니다. 멋지다. 그리고 그 순간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이게 발레가 되어야 했던 것이었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선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국가의 권력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표현의 방식이었습니다. 연결의 방식. 이게 제가 누구인지예요. 이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된다는 게 의미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방식. 중요하지 않다고 배웠던 모든 것들. 가장 중요했던 모든 것들. 그 극장에서 울면서 나온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천천히 거울에서 알아볼 수 있는 누군가가 되는 5년. 이제 학생이 23명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지만 항상 발레를 배우고 싶었지만 너무 나이 들었거나 너무 뻣뻣하거나
충분히 좋지 않다고 생각했던 어른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절대 늦지 않았다고 가르칩니다. 절대 너무 불완전하지 않다고. 발레는 춤추고 싶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기술을 가르칩니다. 네. 올바른 플리에, 올바른 땅듀. 제가 배운 모든 것들. 하지만 또한 다른 걸 가르칩니다. 실수해도 괜찮다고 가르칩니다. 불완전해도 괜찮다고. 그냥 움직이는 기쁨을 위해 춤춰도 괜찮다고. 저한테 절대 가르쳐 주지 않았던 모든 것. 여전히 매일 제 가족을 생각합니다. 죄책감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짊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끌어내리는 돌로서가 아니라 상기시키는 것으로. 제가 어디서 왔는지, 여기 오는데 무슨 대가가 들었는지, 사랑하지만 다시는 볼 수 없는 사람들의 그걸 짊어집니다. 항상 그럴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저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가끔 밤늦게 스튜디오에 혼자 있을 때 음악을 틀고 그냥 춤춥니다. 수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말고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라, 그리고 그 순간들에 만수대에서 모든 해동안 절대 느끼지 못했던 뭔가를 느낍니다. 완전하다고 느낍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하지만 완전합니다. 원하는 대로 움직일 자유. 느끼는 걸 표현할 자유. 불완전하고 인간적이고 그것에 괜찮을 자유. 이게 평양과 서울 사이의 차이입니다. 제가 알았던 발레와 찾은 발레 사이에 평양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춤췄습니다. 여기서는 살기 위해 춤춥니다. 평양에서 제 몸은 무기였습니다. 여기서 제 몸은 제 것입니다. 평양에서 완벽이 전부였습니다. 여기서 불완전히 우리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이 예술을 중요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얼마 전 제 학생 중 한 명이 왜 발레 선생님이 됐냐고 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한때 제게 발레가 완벽하지 않아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보여줬거든. 혼란스럽지 않아도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기적이지 않아도 제 것일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는요? 물었습니다. 이제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걸 보여주고 싶어.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에서 발레가 항상 되었어야 했던 것을 봤습니다. 기쁨, 연결, 자유. 28년 동안 거부당했던 모든 것. 이제 줄 수 있는 모든 것. 오늘 밤 서울아트센터에서 또 다른 발레 공연이 있을 겁니다.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발레리나들. 좌석을 채우는 또 다른 관객.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그들 사이에 있을 겁니다. 만수대 수석 발레리나로서가 아니라, 북한 국가의 무기로서가 아니라, 최민희로서, 발레 선생님, 생존자, 자유로운 사람. 마침내 평양과 서울 사이의 거리가 단지 195km가 아니라는 걸 이해한 누군가. 세상과 하늘 사이의 거리입니다. 명령받아서 춤추는 것과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춤추는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완벽한 것과 자유로운 것 사이의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모든 눈물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모든 외로운 밤에, 모든 죄책감의 순간에, 여정의 모든 걸음에. 왜냐하면 결국 가질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뭔가를 찾았으니까요. 단지 자유가 아니라 저 자신을. 그리고 알고 보니 저는 불완전하고 부서졌고 아직 배우고 있는. 저는 충분합니다.